옛날 아주 먼 옛날에 구름도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마음씨 착한 의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고, 마당에는 햇볕에 말리는 감초며 당귀 같은 약재들이 널찍한 멍석 위에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최 의원이라 불렀는데, 그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맥을 짚어주고 약을 지어주어 가난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옷소매는 낡아 해져 있었고 집안 살림은 넉넉지 못했으나, 사람을 살리려는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린 날아침에 최 의원은 귀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험한 바위산 틈새를 지나던 중 그는 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몸통이 어른 팔뚝만큼 굵고 비늘이 눈처럼 새하얀 백사였는데, 날카로운 가시나무에 찔려 붉은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뱀을 보고 놀라 도망쳤겠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최 의원은 주저없이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백사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었습니다. 최 의원이 정성스레 상처를 돌보자 백사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 붉은 눈으로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영롱한 기운이 서려 있어 최 의원은 그 순간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치료를 마친 최 의원이 덤불숲으로 길을 터주자 백사는 고개를 끄덕이듯 한번 숙이고는 소리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최 의원의 머릿속에는 그 백사의 신비로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고, 그날 밤 꿈속에서도 하얀 뱀이 나타나 그의 집 앞마당에 무언가를 물어다 놓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최 의원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우물가 장독대 위에 처음 보는 기이한 풀 한 포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잎은 검푸르고 줄기에는 붉은 기운이 감도는 그 풀은 백사가 입에 물고 있던 것과 같았는데, 그 풀에서는 은은하면서도 머리를 맑게 하는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최 의원은 이것이 어제 구해준 백사가 보온을 위해 두고 간 영약임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그 풀을 다려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탕약이 끓을수록 집안에는 이제껏 맡아보지 못한 신비로운 향이 가득 차올랐고, 그 약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 무렵 도성에서는 왕실의 귀한 분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위독하여 전국에 내로라 하는 명의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까지 방이 붙자 최 의원은 백사가 준 약초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궐의 높고 거대한 문을 지나 병석에 누운 환자 앞에 섰을 때 다른 의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포기한 상태였으나, 최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다려온 약을 환자의 입에 조금씩 흘려그었습니다. 약이 목으로 넘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백하게 식어가던 환자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왕족이 눈을 뜨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최 의원은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큰 상과 벼슬을 너리려 했으나 욕심 없는 최 의원은 정중히 사양하고 마을로 돌아와 병든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청했습니다. 왕은 그의 깊은 뜻을 가상히 여겨 하사품과 함께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최 의원의 집 앞은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백사가 준 풀의 씨앗을 받아 텃밭에 심었고, 그 잎을 조금씩 섞어 만든 약은 백발백중으로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최 의원은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한 지 오래되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핏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며, 백사를 만났던 산을 향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늦은 나이에 최 의원의 아내에게 태기가 비쳤고
부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뱃속의 아이를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10달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면서도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아내가 먹는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까지 직접 챙기며 정성을 쏟았고, 마을 사람들도 인자한 최 의원 부부에게 경사가 났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산과 들의 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던 어느 초여름날,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으나 바람이 묘하게 차갑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약초 향기가 유난히 짙어지는 기이한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소리에 최 의원은 마루를 서성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산파와 돕는 안악들이 분주하게 물을 나르고 헝겊을 준비하는 동안 최 의원은 혹시라도 잘못 들까봐 마음을 졸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 마침내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자 최 의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에 그는 방문을 활짝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방 안의 공기는 기쁨 대신 차가운 정적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최 의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받아 안았던 산파가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마치 불에 데인 듯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쌓인 채 방바닥에 눕혀져 있었는데, 아이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투명했지만 그 속으로 붉은 기운이 실핏줄처럼 선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쓰러진 산파의 맥을 짚어보았으나 이미 도끼가 심장까지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산파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남기고 끝내 숨을 거두었고, 방 안에 있던 다른 안악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도망쳐 나갔습니다. 최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소미불을 가져와 손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소란을 모르는 듯 맑고 검은 눈동자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전 산속에서 만났던 백사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최 의원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람을 살리기 위해 썼던 그 신비한 약의 기운이 아들의 몸속에 맹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 역시 출산의 고통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만든 최고의 약을 가져와 먹이려 했지만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손짓을 했고, 최 의원은 차마 아이를 그녀의 품에 안겨줄 수 없어 멀찌감치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향해 애틋한 눈빛을 보내며 숨을 거두었고, 최 의원은 갓 태어난 아들과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내 사이에서 오열했습니다. 세상 모든 병을 고치는 신이가 정작 자신의 아내와 아이에게 닥친 비극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러졌지만 최 의원은 아이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파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급한 병이 도져서라고 둘러대었지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산파가 죽고 산모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이에게 흉한 살이 낀 것이 아니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굳게 닫힌 안방 문두에서 홀로 아이를 돌보며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서야 겨우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살이 닿는 곳마다 이불이 검게 변하고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지만 아들은 존재 자체가 죽음인 독을 품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최 의원에게 뼈아픈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선우라고 지었습니다. 착하고 넉넉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선우는 세상과 격리된 채 자라야만 했습니다. 최 의원은 밤을 새워 의서를 뒤지고 온갖 약재를 연구하며 아들의 독을 없앨 방법을 찾았으나 백사가 준 기운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이자 동시에 숲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은 아이를 괴물이라 부르며 해치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별채를 짓고 그 주변으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별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낮에는 병자들을 돌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별채로 들어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한번 직접 느껴보지 못한 채 외로운 섬처럼 커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릴 때쯤 선우는 어느덧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최 의원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약방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으며 자신이 쌓는 덕이 언젠가는 아들의 업을 씻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그 집 주변을 맴도는 서늘한 기운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고 비밀은 조금씩 그 무게를 더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의원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백사를 만났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뱀을 살린 대가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얻었지만 그 대가가 자신의 혈육에게 맹독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인가 저주인가 그는 허공에 대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 없는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만 덩그러니 떠 있었고 별채 쪽에서는 선우가 잠투정을 하는지 칭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최 의원은 젖병을 들고 다시 두꺼운 장갑을 낀 채 별채로 향했습니다. 선우가 자라면서 아이의 도끼는 조금씩 더 강해졌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니며 손으로 짚은 방바닥은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남았고 아이가 가지고 놀던 나무 장난감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푸석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최 의원은 아이에게 쇠로 만든 장난감을 주었고 방바닥에는 두꺼운 오칠을 한 장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만지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무언가를 만지는 것을 주저하며 늘 얌전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최 의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최 의원은 아들이 5살이 되던 해부터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나 책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문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는 책을 읽어주었고 방 안의 아들은 그 소리를 따라 글을 익혔습니다. 선우는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아버지의 목소리만으로 바깥 세상의 풍경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밖에는 꽃이 피었습니까? 꽃은 만지면 따뜻합니까? 하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최 의원은 목이 메어 대답을 잇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는 새로운 의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고 야망이 큰 자로 최 의원의 명성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그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의원의 약방을 기웃거리지 않나 약재를 납품하는 일꾼들에게 술을 사주며 최 의원 집안의 사정을 캐묻고 다녔습니다. 특히 최 의원이 끔찍히 아끼면서도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아들에 대한 소문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그 귀한 아들을 10년 가까이 감춰둘 리가 없지. 젊은 의원은 말을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최 의원 댁 도련님이 병이 있다지? 혹시 전염병은 아닐까 몰라. 그 집 약초 냄새가 유독 진한 것도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려는 건 아닐지 의심스럽단 말이야.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하여 한번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자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와 절대 열리지 않는 별채의 문은 그 의심을 키우는 거름이 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다 오히려 선우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욱더 별채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줄이며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예전에는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보던 이들이 이제는 수군거리며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통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최 의원의 집 주변에는 위태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최 의원은 잠든 아들의 방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우야, 아비가 지은 죄가 많아 너를 이리 가두어두는구나. 내 너를 위해서라면 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건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모양이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문지방 너머로 아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선우 역시 잠들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아 아버지의 독백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닿을 수 없는 부자의 그림자만이 달빛 아래서 서글프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가고 최 의원의 집 앞마당에 심은 느티나무도 제법 굵직한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최 의원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타지에서도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병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약초를 다듬고 밤이 깊도록 의서를 읽으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얼굴에는 남모를 근심으로 인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명의였으나 그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깊은 밤이 찾아오면 최 의원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둔 별채로 향하는 것이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10살이 된 아들 선우가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지도 친구를 사귀지도 못한 채 방 안에서만 맴돌아야 했습니다. 최 의원은 별채의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문살에 귀를 대고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방 안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멈추고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함께 문 앞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선우는 비록 방 안에 갇혀 지냈지만 아버지가 넣어준 수많은 책을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특하여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았고 그를 통해 바깥 세상의 산과 들, 바다와 하늘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은 도리어 아이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주었는데 자신이 왜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자신의 손끝에 닿는 생명들이 왜 시들어버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문 너머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오늘은 바람 소리가 참 맑습니다. 대나무 숲이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라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최 의원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 문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는 그래, 내일은 더 맑은 바람이 불 것이다. 네가 좋아하는 꿀떡을 내일 아침 일찍 문 앞에 두마. 라고 말하며 애써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손에 닿으면 그 맛있는 떡조차 금세 상해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정성을 생각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부자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체온조차 나누지 못한 채 말로써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새로 들어온 젊은 의원 박 의원이 최 의원의 명성을 시기하며 호시탐탐 그를 깎아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본래 재주는 뛰어나나 욕심이 많고 성정이 고약하여 병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원에는 파리만 날리는데 허름한 최 의원의 집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분명 남들이 모르는 비방을 쓰고 있거나 사람들을 홀리는 요술을 부리는 것이 틀림없어. 그 비밀을 밝혀내면 내가 이 마을 최고의 의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박 의원은 진료가 없는 날이면 짐짓 산책을 하는 척하며 최 의원의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최 의원 집의 구석구석을 훑었는데 유독 담장이 높고 덩굴 식물로 빽빽하게 가려진 별채 쪽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별채 주변의 담장 밑에는 풀이 자라지 않고 흙이 검게 죽어 있었으며 가끔씩 바람을 타고 쇠냄새 같기도 하고 비린내 같기도 한 묘한 향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직감적으로 그곳에 최 의원의 약점이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박 의원은 마을 주막에 들러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들, 최 의원 댁에 아들이 하나 있다는 소문 다들 들어봤지?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사람이 마을에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 술에 취해 얼굴이 불그스레해진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10년 전인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뒤로 통 소식이 없네. 몸이 많이 약해서 방 안에만 있다고 하던데. 박 의원은 탁자를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몸이 약해도 햇빛을 봐야 사는 법인데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야. 그의 말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마을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기세를 몰아 더욱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 집에서 나는 양냄새가 심상치 않아. 사람을 살리는 양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썩는 것을 감추려는 독한 향냄새 같단 말이지. 혹시 그 집에 몹쓸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병이 우리 마을 전체로 퍼지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도 명망 높은 의원의 말이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술자리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소문은 발이 당인 듯 빠르게 퍼져나가 며칠 지나지 않아 최 의원의 약방을 찾는 환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존경과 믿음이 가득했던 눈빛들이 이제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초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맥을 받던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댁내 별고는 없으신지요? 요새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내 걱정이 되어 묻습니다. 최 의원은 짐짓 채연하게 웃으며 허허, 사람들이 심심하니 별소리를 다 하는군요. 제 집안은 평안하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대덧했지만 맥을 짚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의 집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온 늙은 행랑아범은 바깥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이 행랑아범은 선우가 태어나던 날의 비극을 목격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로 입이 무겁고 충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사랑방에 앉아있는 최 의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박 의원이라는 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도련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최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뱃잎처럼 그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그자가 수상한 낌새를 보이는 것은 알았으나 이리도 악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네. 하지만 선우를 세상에 내보낼 수는 없네. 사람들이 아이의 몸에 흐르는 도끼를 알게 되는 순간 아이는 괴물 취급을 받으며 돌을 맞을 게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런 꼴은 볼 수 없네. 최 의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비통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별채 방 안에 있던 선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성이나 하인들이 나누는 은밀한 속삭임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음을 눈치챈 것입니다. 괴물,
저주, 전염병. 날카로운 단어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선우의 어린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희고 고운 손이었지만 그 손은 아버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이었고 키우던 강아지도 쓰다듬지 못한 저주받은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헝겊으로 꽁꽁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박 의원은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 몇 명을 부추겨 최 의원 집 담장 근처를 서성이게 하고 돌멩이를 던져 반응을 살피게 했습니다. 야, 저기 별채에 귀신이 산다며. 한번 나와보라고 해. 청년들의 철없는 외침과 함께 돌멩이가 담장을 넘어 별채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투둑. 돌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별채의 정적을 깼고 방 안에 있던 선우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최 의원이 황급히 뛰어나와 호통을 쳐서 그들을 쫓아냈지만 이미 집안의 평화는 깨진 뒤였습니다. 이 소동을 전해 들은 박 의원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반응이 있어. 늙은이가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 있다. 그는 이제 마을 촌장과 유지들을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 의원 집 별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전염병 환자나 위험한 짐승을 숨기고 있다면 우리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촌장님께서 나서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촌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박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의원은 평소보다 일찍 진료를 마감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하인들도 주인 눈치를 보며 발소리를 죽여 걸어다녔습니다. 최 의원은 부엌으로 가서 직접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선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레 담아 별채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밥상을 내려놓은 그는 평소와 달리 문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문살을 한번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선우도 아버지가 문 밖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밥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랜 침묵 끝에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아버님께서 더 이상 곤란해지지 않으시겠지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내려앉는 듯하여 문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없으면 이 아비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고 내 목숨보다 귀한 보물이다. 그런 마음 약한 소리는 하지 말거라. 그러나 선우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한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끝내는 아버지조차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소녀는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백사의 서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일까, 뱀일까? 선우는 정체 모를 슬픔에 잠겨 거울을 엎어놓았습니다. 며칠 뒤 박 의원의 선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최 의원 집 앞으로 몰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최 의원 집을 수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여 우리 마을의 안전을 지킵시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조했고 분위기는 흡사 마녀 사냥을 나가는 폭도들처럼 험악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행랑아범은 사색이 되어 최 의원에게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사람들이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최 의원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밤길을 달려본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이가 밖으로 나가면 닿는 모든 것이 죽어나갈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지키는 일이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막아낼 것이다.
그의 눈빛은 과거 백사를 치료해주던 그날처럼 두려움 없이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창호지가 덜덜 떨리고 마당의 나무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최 의원은 장룸 깊숙한 곳에서 왕에게 하사받았던 붉은 비단교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신의, 신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교지를 다시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과연 광기에 찬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갈까? 별채의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자로 써내려가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몰랐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먹물이 번져나갔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생 입어온 옷가지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아버지가 읽어주었던 책들을 반듯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아이는 단정하게 앉아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 고요한 기다림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깊고도 슬펐습니다. 마침내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을 앞세운 무리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최 의원의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맞이하려는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몰려온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성난 파도 소리처럼 최 의원의 집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적개심이 뒤섞여 있었고 그 선두에는 박 의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목소리를 높이며 최 의원의 대문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최 의원은 당장 나오시오. 마을에 돌고 있는 괴질의 원인이 이 집안에 숨겨진 괴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왔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문을 열고 실체를 밝히시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옳소, 문을 여시오 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평소에는 최 의원에게 약을 지어 먹고 감사를 표하던 이들이었지만 공포심 앞에서는 이성도 은혜도 모두 사라진 듯했습니다. 최 의원은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천천히 열고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무명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언정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무슨 소란입니까? 내 집에는 병자도 괴물도 없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 바깥 출입을 못하는 어린 자식이 있을 뿐입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의원 노릇을 하며 살아온 나를 믿지 못하고 어찌 뜬 소문만 듣고 이리 험하게 구시는 겁니까? 그의 점잖은 꾸짖음에 몇몇 마을 사람들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박 의원은 코웃음을 치며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최 의원의 말을 단칼에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믿음? 그따위 것으로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는 없소. 당신이 그토록 꽁꽁 숨겨두는 별채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만약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별채 문을 열고 그 아들이라는 자를 우리 앞에 데려오시오. 햇빛 아래서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요물임이 분명하오. 박 의원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보여주면 될 일 아닌가? 왜 10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는 거야? 의심의 불길은 최 의원의 해명으로 끄지기에는 이미 너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버텼지만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그들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시각 별채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소년의 마음을 난도질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님이 곤욕을 치르고 계셔. 선우의 불안한 마음이 요동치자 그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백사의 도끼가 제어할 수 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무심코 짚은 문지강의 나무가 지직 하는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고 방 안에 놓여있던 난초 화분은 순식간에 잎이 말라 비틀어지며 생기를 잃고 바스라졌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숨을 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방 안의 모든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박 의원이 사람들을 부추겨 담장 너머 별채 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별채 담장 밑의 풀들이 다 말라 죽어있지 않소? 저게 바로 도끼가 새어나온 증거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별채 담장 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박 의원의 말대로 별채 주변의 땅은 마치 불에 그을린 듯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장을 타고 넘어온 덩굴식물마저 별채 쪽으로 뻗은 줄기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건 예사독이 아니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공포는 순식간에 군중을 잠식했고 그들은 이제 최 의원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최 의원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물러가시오. 내 아들은 병을 앓고 있을 뿐 남을 해칠 의도는 추호도 없소. 제발 아이를 겁주지 마시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최 의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졌고 그것은 최 의원의 이마를 스쳐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붉은 피가 뺨을 타고 흐르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요물을 감싸고 돌다가 우리 마을을 다 죽일 셈이다. 별채 문을 부수고 요물을 끌어내라. 그때 최 의원의 집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늙은 행랑아범이 몽둥이를 든 청년들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의원님이 이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려주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십니까?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제발요. 노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청년 중 하나가 노인을 거칠게 밀쳐냈고 힘없는 노인은 마당 한 구석으로 나뒹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의원은 격분하여 달려가 노인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폐륜적인 짓인가? 병을 고치는 의원의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다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담장 안에서 이 모든 소동을 듣고 있던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숨어 있으면 있을수록 아버지가 더 큰 위험에 처하고 죄 없는 하인들까지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선우는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얼굴을 가리는 긴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두꺼운 옷으로 겹겹이 감싸 자신의 도끼가 조금이라도 덜 새어나가도록 단속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끝내야 해. 아버님을 더 이상 괴롭히게 할 수는 없어. 소년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당에서 고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검은 옷을 뒤집어 쓴 작은 체구의 소년이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소년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마루장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선우의 등장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서늘하고 기이한 기운이 마당 전체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선우가 마당으로 내려서자 그의 발길이 닿은 곳 주변의 잡초들이 눈앞에서 시들시들해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아낙네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것 봐. 닿기만 해도 풀이 죽어. 괴물이다. 진짜 괴물이 나타났어.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때다 싶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건 사람이 아니모. 저주받은 독덩어리오. 저걸 마을에 두면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될 거요. 그의 말에 자극받은 몇몇 청년들이 다시 몽둥이를 고쳐쥐고 선우를 향해 다가가려 했습니다. 최 의원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번개처럼 달려가 아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선우를 보호하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누구든 내 아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최 의원의 얼굴은 성난 사자처럼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 아들을 감싸 안으려 했으나 선우는 뒷걸음질치며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버님. 저에게 닿으면 아버님도 다치십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갓을 쓴 천 너머로 작고 떨리게 들려왔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모두의 가슴을 찌를 듯 선명했습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깊고 슬펐으며 동시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다만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남들과 다를 뿐입니다. 선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사람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버님을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의젓하고 비통한 말에 몇몇 노인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 더욱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말에 속지 마시오. 저놈은 요물이라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 거요. 정말 네가 떳떳하다면 그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이 나무를 만져보아라. 네 손이 닿아도 나무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마. 박 의원은 마당에 있는 멀쩡한 감나무를 가리키며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선우에게 자신의 저주를 만천하에 증명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선우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의원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박 의원, 자네도 의원이라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는 안 되네. 아이에게 어찌 그리 가혹한 짓을 시키는가? 그러나 박 의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가혹하다니요. 본인이 괴물이 아니라고 했으니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 어서 해보거라.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장갑을 벗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아버지가 평생 곤경에 처할 것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장갑을 벗으려 하자 최 의원은 아들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장갑을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희고 가녀린 그러나 핏줄이 붉게 비치는 아이의 맨손이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눈을 질끈 감고 옆에 있던 작은 묘목줄기를 살짝 쥐었습니다. 그 순간 파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르던 잎사귀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말라 비틀어졌고 줄기는 잿가루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으악! 저것 봐! 진짜다! 괴물이다! 괴물이야! 비명과 함께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변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아온 돌멩이가 선우의 어깨를 맞췄고 선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최 의원은 온몸으로 날아오는 돌들을 막아내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그의 절규는 공포에 질린 군중들의 고함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박 의원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외쳤습니다. 저 요물을 당장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하오. 아니, 후환을 없애려면 태워 죽여야 하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곽광 하고 울렸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돌풍이 불어닥쳐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혹은 산속의 어떤 영물이 이 상황에 분노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겁을 먹고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야? 하늘이 노했나? 선우의 몸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푸른 도끼는 바람을 타고 휘몰아치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보호막처럼 작용했습니다. 아이의 슬픔과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 안에 잠재된 백사의 기운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의원은 아들을 품에 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선우를 달랬습니다. 선우야, 괜찮다. 아비가 있다. 진정하거라. 내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땅이 치익 소리를 내며 끌어올렸습니다. 최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아들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최 의원은 품속에서 신해라고 적힌 붉은 비단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쳐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멈추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왕이 하사한 교지의 위엄과 최 의원의 결기 어린 모습에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최 의원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겠소.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집, 그리고 왕께서 하사하신 이 명예까지 모두 내려놓고 떠나겠소. 그러니 내 아들을 해치지 마시오. 그의 선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의원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의원은 덜덜 떨고 있는 선우의 손에 다시 장갑을 끼워주며 사람들을 향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요. 다시는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게 살 것이니 길을 터주시오. 이것이 내가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이요.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뜨겁게 달아오른 마당의 열기를 식히며 사람들의 광기 어린 흥분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최 의원은 행랑아범을 불러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곡간을 열어 남은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집을 정리하게. 나는 지금 당장 선우를 데리고 떠날 것이네. 행랑아범은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최 의원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몇 권의 의사와 선우가 입을 두꺼운 옷까지, 그리고 약간의 비상식량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선우의 손을 잡지 않고 대신 긴 지팡이의 한쪽 끝을 선우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가자, 선우야. 우리를 반겨주는 곳은 없어도 우리가 쉴 곳은 있을 게다. 선우는 지팡이 끝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벽을 뚫고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최 의원의 당당하면서도 슬픈 뒷모습과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기온의 아이가 주는 압박감에 눌려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마을 어귀의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을에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이의 비극적인 추방이자 슬픈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의원과 선우가 마을 어귀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 마을에는 장대비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비는 마치 두 사람이 남기고 간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죄를 묻는 듯 거세게 땅을 때렸습니다.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멍하니 서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기와 광기가 식어버린 자리에는 차가운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최 의원이 활짝 열어두고 간 곡간을 들여다보고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겨우내 막을 곡식과 귀한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하나 둘씩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준 은인을 뜬 소문에 휘둘려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소동을 주도했던 박 의원은 사람들이 동요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분위기를 반전시켜보려 했습니다. 이보시오들 왜들 이러시오? 우리는 괴물을 쫓아내고 마을의 안전을 지킨 것이오. 이제 저 요망한 것들이 사라졌으니 이 마을의 약방은 내가 맡아서 더 잘 꾸려나가겠소. 저기 있는 약재들도 다 마을의 것이 된 셈이니 좋은 일 아니오. 그러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시선만이 화살처럼 박 의원에게 꽂혔습니다.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박 의원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걸세. 의원이라는 자가 사람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실기심에 눈이 멀어 멀쩡한 사람을 괴물로 몰아 쫓아내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촌장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분노의 화살을 박 의원에게 돌렸습니다. 맞아, 다 저 사람이 부추겨서 벌어진 일이야. 최 의원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만데 우리가 미쳤지. 사람들의 원망 섞인 고함이 터져나오자 박 의원은 뒷걸음질치며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마을을 차지하려던 야욕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이곳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쏟아지는 비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마을 사람들은 최 의원의 텅 빈 집 마루에 앉아 통곡하거나 빗속에서 절을 올리며 뒤늦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나간 사람의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고 마을에는 씻을 수 없는 회한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한편 최 의원과 선우는 빗물에 젖은 산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선우에게 바깥 세상은 낯설고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발밑의 진흙은 미끄러웠고 얼굴을 때리는 빗줄기는 차가웠으며 숲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지팡이의 끝을 꼭 쥐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 의원 역시 늙은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벅찼지만 뒤따라오는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선우야, 힘들지 않느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라고 격려했고 그때마다 선우는 젖은 얼굴로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최 의원이 젊은 날 백사를 만났던 바로 그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곳이었지만 최 의원은 그곳만이 선우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 믿었습니다. 산중턱을 넘어설 무렵 비는 점차 눈으로 바뀌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자 최 의원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미끄러운 바위를 딛다가 최 의원이 휘청거리며 넘어지려 하자 선우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아버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선우는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닿으면 아버지가 다칠 것이라는 공포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대신 쥐고 있던 지팡이를 힘껏 당겨 아버지가 균형을 잡도록 도왔습니다. 닿을 수 없는 부자의 안타까운 거리가 눈 내리는 산길 위에 서글프게 그려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을 막아주었고 묘하게도 바깥보다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기억을 더듬어 오래전 약초꾼들이 쓰다 버린 낡은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문짝은 떨어져 나갔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비록 누추하지만 이곳에는 우리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최 의원의 말에 선우는 오두막을 둘러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마을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시선과 압박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선우에게는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최 의원은 서둘러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선우도 아버지를 돕고 싶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선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오두막 주변에 자라는 이름 모를 풀들과 나무들이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도 시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우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바위 틈에 핀 하얀 야생화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다차마제 검게 타버렸을 꽃잎이 놀랍게도 싱싱함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 장갑을 벗고 떨리는 맨손가락으로 잎사귀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꽃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우의 손길에 반응하듯 은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꽃이 죽지 않습니다. 선우의 격앙된 목소리에 최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최 의원 역시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백사의 영험한 기운이 서린 땅이라 선우의 몸에 있는 도끼와 이 숲의 기운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백사가 주었던 약초가 자란 땅이기에 백사의 기운을 받은 선우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처럼 받아들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감격에 겨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곳이 네 고향이다. 너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산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였구나. 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선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오두막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의원이 무너진 지붕에 짚을 엮어 올리는 동안 선우는 숲을 돌아다니며 땔감을 주워왔습니다. 이제 선우는 더 이상 무언가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의 나무들은 가지를 흔들어 그를 반겼고 덤불 속의 작은 짐승들도 그를 피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숲속의 흙을 맨손으로 만져보고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가보기도 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자연의 감촉은 선우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 숲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오두막 안에는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은 젖은 옷을 말려주고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최 의원은 가져온 쌀로 밥을 짓고 선우가 숲에서 캐온 이름 모를 버섯과 나물을 넣어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조각과 맑은 국뿐인 조촐한 저녁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최 의원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아들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거라.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여기서는 네가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움직여도 된다. 선우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그 좋은 집과 명예를 다 버리시고 이 고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가장 귀한 보물을 지켜냈으니 내가 더 얻은 셈이지. 그리고 보거라. 이 숲이 너를 반기지 않느냐. 나는 네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벼슬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선우의 가슴 깊이 박혀있던 죄책감의 덩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였고 오두막은 고요한 정적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롭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아늑한 것이었습니다. 최 의원과 선우는 나란히 앉아 열린 문틈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서의 소란과 갈등, 쫓기듯 떠나온 긴박했던 순간들이 눈 속에 묻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손가락질하는 이웃도, 아이를 가두었던 높은 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의지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광활한 자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의원은 피곤했는지 벽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다칠까봐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장갑을 낀 손으로나마 아버지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선우는 잠든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님을 지켜드릴게요. 이 숲에서 아버님과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눈발은 더욱 굵어졌지만 오두막 안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지붕 위에는 어느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눈 내리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최 의원과 선우는 그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작은 오두막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았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선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백사가 나타나 선우의 몸을 휘감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백사의 비늘은 차가웠지만 그 느낌은 상쾌했고 선우는 자신이 뱀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깬 선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붉은 도끼가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자신을 지키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다시 잠든 아버지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를 위해 숲에서 더 많은 땔감을 구하고 신기한 약초들도 찾아보리라 생각하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산골짜기에도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초록색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최 의원과 선우가 머무는 오두막 주변에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삭막했던 풍경을 알록달록하게 수놓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왔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의 앞날으로 눈보라처럼 막막하기만 했으나 자연의 품속에서 보낸 시간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비난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선우는 이곳에서 몰라보게 건강하고 밝아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창백하기만 했던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언제나 주눅 들어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숲을 산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선우가 지나가는 길목의 풀과 나무들은 그의 도끼에 시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짙고 푸른색을 띠며 생명력을 자랑했습니다. 백사의 기운이 서린 이 산은 선우를 이방인이 아닌 주인으로 받아들였고 선우 역시 자신의 몸에 흐르는 기운이 저주가 아니라 이 숲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바위를 짚고 나무를 쓰다듬으며 산을 누볐습니다. 최 의원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며 아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초를 캐러 갈 때면 언제나 선우와 동행했습니다. 최 의원이 일반적인 약초를 구분하고 채취하는 동안 선우는 맹독을 품고 있어 보통 사람은 만질 수도 없는 희귀한 독초들을 맨손으로 채취했습니다. 독은 잘 쓰면 약유된다는 의술의 이치처럼 선우가 캐온 독초들은 최 의원의 지식과 합쳐져 세상에 없는 신비한 명약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살리는 법을 알고 아들은 독을 다루는 법을 알았으니 두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짝이 되어 의술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냥꾼 하나가 우연히 그들의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뱀에 물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른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깜짝 놀라 그를 방으로 들였고 선우는 주저없이 자신이 캐운 독초를 지식여 사냥꾼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독초의 기운을 견디지 못했겠지만 선우의 손길이 닿자 독초의 독성이 중화되며 신기하게도 사냥꾼의 몸에 퍼진 뱀독만을 빨아들였습니다. 사냥꾼은 씻은 듯이 나았고 그는 두 사람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일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최 의원과 선우는 자신들의 능력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선우는 어느덧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으며 몸가짐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약초를 다듬고 밤에는 의서를 정리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마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곳에서의 부와 명예보다 지금의 소박한 삶이 주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열매와 나물로 끼니를 때우고 맑은 계곡물로 목을 축이며 욕심없는 삶을 즐겼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최 의원은 마당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선우를 불렀습니다. 선우야, 이리 와서 앉거라. 선우가 다가와 아버지 곁에 앉자 최 의원은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자부했으나 정작 내 아들 하나를 마음 편히 살게 해주지 못해 늘 가슴이 아팠다. 허나 이제는 여한이 없구나. 네가 이리 훌륭하게 자라 제 몫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겠다. 최 의원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아닌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산에서 천년만년 함께 살 것입니다. 선우의 손이 닿았지만 최 의원의 피부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산속 생활을 하며 최 의원의 몸도 이 산의 기운에 동화되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도끼마저 뛰어넘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최 의원은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수년 전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두꺼운 이불로 감싸야 했던 그 서러운 날들이 중화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맨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그 맞잡은 두 손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최 의원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묘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저녁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우가 산 더덕을 캐와 향긋한 구이를 준비했고 최 의원은 묵혀두었던 된장을 꺼내 구수한 찌개를 끓였습니다. 좁은 부엌 안에는 도마지라는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다정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가 간을 볼 수 있도록 국자를 내밀었고 최 의원은 맛을 보고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왕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상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오니 열린 창문 너머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서로에게 밥을 떠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산 너머 벼랑 끝에서 아주 귀한 영지를 보았습니다. 내일은 저와 함께 그곳에 가보시지요. 오냐, 그래. 내 다리가 성할 때 내가 보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눈에 많이 담아두어야지. 소소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밥을 씹으며 입안 가득 커지는 음식의 맛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의 공기를 음미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문득 마당에서 스스 하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선우와 최 의원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지붕 처마 끝에 하얀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최 의원이 구해주었던, 그리고 선우에게 기이한 운명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백사였습니다. 백사는 달빛을 받아 은비늘을 반짝이며 두 사람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 눈빛에는 서늘함이 아니라 마치 오랜 벗을 대하는 듯한 온화함과 수호신 같은 듬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의원과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듯 한 번 움직이고는 연기처럼 소리 없이 지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최 의원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식구 하나가 더 늘었구나. 저 영물이 우리를 지켜주니 이 산중 생활이 더욱 든든하지 않으냐. 선우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저 백사님 덕분에 제가 있고 또 아버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이 약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기이한 인연의 고리가 비로소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사가 사라진 밤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물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조화로운 삶에 대해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산속의 기온은 뚝 떨어졌지만 군부를 뗀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고 선우는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너도 자거라. 내 다리는 네 덕분에 아주 시원하다. 아버지의 말에 선우는 옆자리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의원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선우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행하다 할지 모르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구나. 선우는 아버지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잠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선우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이제 독이 아니라 아버지의 늙고 지친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기운이 되어 최 의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고르고 평온해지자 선우도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쫓기거나 갇혀 지내는 악몽은 없었습니다. 오직 꽃이 만발하고 향기로운 약초가 가득한 숲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니는 아름다운 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을 올려다보며 최 의원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속삭이곤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산 꼭대기에서 신비한 푸른 불빛이 보인다거나 죽을 병에 걸린 짐승들이 그 산으로 들어가면 씻은 듯이 나아나온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산을 오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은 신이와 그의 아들, 그리고 산을 지키는 백사가 머무는 성스러운 영역임을 알기에 그저 멀리서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잊혔지만 동시에 영원히 기억되는 신비로운 존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촛불도 사그라들고 방 안에는 달빛만이 고요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산골짜기의 밤은 깊고 세상의 모든 소라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최 의원과 선후 두 사람의 숨소리가 나란히 들리는 이 작은 오두막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약초를 캐러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이 깊고 포근한 어둠 속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바람도 잠들고 별들도 깜빡이며 이들의 단잠을 지켜주는 밤입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따뜻한 사랑은 저 산 너머 어딘가에서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듣는 이여, 그대도 이 평화로운 기운을 받아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